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고 지금부터 제가 62의 명예퇴직 후 치킨 프랜차이즈에 뛰어들었다가 평생 모은 재산 8억 원을 3년 만에 거의 다 잃고 파산 직전까지 갔던 실패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흔히 들을 수 있는 은퇴자 창업 실패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분들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하셨지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내 중견 제조업체에서 32년을 근무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입사해서 말단 사원부터 시작했고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차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월급은 마지막 해의 보너스까지 합치면 연봉이 8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두 자녀를 키웠고 큰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며 둘째는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25평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시세가 대략 9억 원 정도 됐습니다. 대출은 2억 원 남아 있었습니다. 32년 동안 열심히 모은 예금과 적금이 3억 5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실거주 가치 7억 원과 합치면 총 자산이 10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중산층으로서 나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62살이 되던 해 봄, 회사에서 구조조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이 공지됐고 제 이름도 거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실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50대 후반만 되면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는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사는 명예퇴직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에 추가 위로금 1억 원, 총 3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년까지는 3년이 남아 있었지만 거부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부서 동료들도 하나둘씩 명예퇴직에 응하고 있었고 남아있으면 오히려 눈치가 보일 것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명예퇴직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쳐 3억 5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모아둔 돈 3억 5천만 원과 합치니 총 7억 원의 현금이 생겼습니다. 아파트까지 합치면 순자산이 14억 원 정도 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해방감이 컸습니다. 30년 넘게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주말에도 골프 접대를 나가고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TV를 보고 운동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런 생활이 매일 반복되니 무료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이 나가기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생활비로 한 달에 평균 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둘째 아이 학비와 생활비, 집 관리비, 통신비, 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을 합치면 그 정도가 들었습니다. 연간 4,80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아직 3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예금을 깨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이면 1억 4,400만 원이 나갑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돈이 줄어들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불안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혼란이 왔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그냥 늙어가는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이야기 주제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고 저만 백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집에 있으니 좋다고 했습니다.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집안일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아내도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계속 TV만 보고 있는 제 모습이 답답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퇴직 후 3개월쯤 지났을 때 대학 동문 모임이 있었습니다.
20명 정도 모였는데 대부분 비슷한 나이대였고 절반 정도는 이미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퇴직 후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김성훈이라는 친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5년 전에 퇴직하고 치킨집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는데 한 달에 순수익이 8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 귀가 솔깃했습니다. 한 달에 800만 원이면 연간 거의 1억입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연봉보다 많았습니다. 김성우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서 운영이 쉽다는 것입니다. 본사에서 레시피도 제공하고 재료도 공급하고 마케팅도 지원하고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부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 김성우는 대략 2억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면 저에게도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치킨집 창업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김성훈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없잖아. 게다가 치킨은 국민 음식이고 시장이 크고 배달 시장도 계속 성장하고 있지 않은가?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치킨 프랜차이즈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니 성공 사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퇴직금으로 치킨집 차려서 월 수익 1,000만 원 넘게 번다는 후기들이 즐비했습니다.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홈페이지를 둘러봤습니다. BBQ, 교촌치킨, 굽네치킨, BHC치킨 등 유명 브랜드들이 가맹점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 홈페이지에는 예상 수익 계산기가 있었고 성공 사례들이 화려하게 소개돼 있었습니다. 한 브랜드의 수익 계산기를 돌려봤습니다. 1 평균 매출 150만 원 기준으로 월 매출 4,500만 원, 원가율 40%를 적용하면 매출 총이익이 2,700만 원, 여기서 인건비 800만 원, 임대료 300만 원, 기타 비용 300만 원을 빼면 순수익이 1,300만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숫자가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한 달에 1,300만 원이면 연간 1억 5,600만 원입니다. 2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하고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일주일 후 한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본사 건물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대기실에는 저처럼 중년 남성들이 30명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다들 비슷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본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화면에는 치킨 시장 성장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매년 우상향하는 그래프였습니다. 본부장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국내 치킨 시장 규모가 연간 4조 원이 넘고 배달 시장의 성장으로 매년 8%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배달 문화가 정착되면서 치킨 소비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브랜드는 전국에 2,500개 매장이 있고 업계 3위 브랜드라고 했습니다. 평균 일 매출이 120만 원이고 가맹점주들의 만족도가 90%를 넘는다고 자랑했습니다. 성공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화면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58세에 퇴직한 이모 씨는 치킨집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월 1,000만 원의 순수익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62세 박모 씨는 1호점 성공 후 2호점을 오픈했고 두 매장에서 월 1,8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숫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평균 1억 8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라고 했습니다. 가맹비 3천만 원, 인테리어 비용 7천만 원, 주방기기 4천만 원, 초도 재료비 2천만 원, 보증금 및 기타 비용 2천만 원 정도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본부장은 수익 구조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평균 일 매출 120만 원 기준으로 월 매출 3,600만 원, 재료 원가율 35%를 적용하면 매출 총이익이 2,340만 원, 여기서 인건비 600만 원, 임대료 250만 원, 로열티 70만 원, 배달비 및 플랫폼 수수료 200만 원, 전기세 및 관리비 150만 원을 빼면 순수익이 1,07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빨려 들었습니다. 한 달에 1,070만 원이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입입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개별 상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직원이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에서 직원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현재 가맹 가능한 매물 리스트였습니다. 서울 여러 지역과 경기도 지역의 매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직원은 특히 한 매물을 추천했습니다. 분당 정자동에 있는 매장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이며 주변에 오피스텔과 상가가 많아 유동인구가 풍부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직원은 계속 장점을 나열했습니다. 이전 점주가 3년 동안 운영했는데 평균 일 매출이 140만 원이었고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내놓은 매물이라 권리금도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권리금이 8천만 원이었는데 6천만 원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총 투자 비용을 계산해 봤습니다. 권리금 6천만 원, 가맹비 3천만 원, 인테리어는 기존 시설을 그대로 쓰면 되니 추가 비용이 크지 않고 주방 기기도 대부분 남아 있어서 보수 비용 1천만 원, 초도 재료비 2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기타 예비비 1천만 원을 합치면 총 1억 6천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제 예산 범위 내였습니다. 직원은 서두르라고 했습니다. 이 매물은 인기가 많아서 이미 두 팀이 검토 중이고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자료만 받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치킨집은 힘들다는 소문이 많고 경쟁도 치열하고 나이도 있는데 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프랜차이즈니까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본사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집에서 가까워서 출퇴근도 편하고 무엇보다 월 1,000만 원 넘게 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며칠 동안 설득 끝에 아내도 조건부로 동의했습니다. 일단 매장을 직접 보고 이전 점주를 만나서 실제 운영 상황을 들어본 후 최종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내와 함께 분당 정자동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본사 직원과 이전 점주가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이전 점주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매장은 30평 정도 되는 규모였습니다. 홀에 테이블 4개가 있었고 주방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튀김기, 냉장고, 냉동고 등 주방 설비가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위치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사거리 코너에 있어서 눈에 잘 띄었고 주변에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전 점주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실제 매출은 어떤지, 왜 그만두는지,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점주는 매출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평균 일 매출이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라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200만 원까지 나갈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두는 이유를 물으니 잠시 망설이더니 건강 문제라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다 보니 허리 디스크가 왔고 수면 부족으로 불면증도 생겼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 점주는 혼자 운영했기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고 저는 아내와 함께 할 것이며
필요하면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할 계획이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장을 돌아보고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본사 직원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상세한 조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솔직히 다 읽어볼 시간도 없었고 내용도 복잡했습니다. 직원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했습니다. 가맹 기간은 5년이고 중도 해지 시에는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것, 로열티는 월 매출의 2%라는 것, 재료는 본사에서 지정한 업체에서만 구매해야 한다는 것, 영업지역 보호는 반경 500m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아내가 계약서를 집에 가져가서 검토해 보자고 했지만 직원은 오늘 계약하면 가맹비를 500만 원 할인해주는 이벤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상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500만 원 할인이라는 말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아내를 설득해서 그 자리에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잔금은 한 달 후에 지급하고 그때 인수인계를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고 나오는 길에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 맞죠?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한 달 동안 오픈 준비를 했습니다. 본사에서 3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치킨 튀기는 법, POS 기계 사용법, 위생관리법, 고객 응대법 등을 배웠습니다. 교육은 빡빡했지만 이해할 만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다른 예비 가맹점주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다들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잔금 1억 3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7억 원에서 5억 4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곧 매달 1,000만 원씩 벌 테니까요. 인수인계 날이 왔습니다. 이전 점주가 이틀 동안 운영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우선 치킨을 튀기는 일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온도 조절, 시간 체크, 소스 배합 등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교육 때는 쉬워 보였는데 실제로 주문이 들어오고 시간에 쫓기니 실수가 많았습니다.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도 해야 하고 배달비 정산도 해야 하고 홀 손님이 오면 응대도 해야 했습니다. 전화 주문을 받으면서 동시에 치킨을 튀기고 POS를 조작하고 배달기사와 통화하는 일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첫 주는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주말 저녁에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1시간에 20건 이상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치킨을 튀기고 아내는 포장과 계산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둘이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주문이 밀리고 고객들은 전화로 재촉했습니다. 예상 배달 시간을 넘기는 일이 잦았습니다. 배달비도 문제였습니다. 배달앱 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6.8%였습니다. 거기에 배달비까지 합치면 한 건당 10% 가까이 수수료가 나갔습니다. 일 매출 150만 원이면 배달 수수료만 15만 원입니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했습니다. 구인 공고를 냈더니 몇 명이 지원했습니다. 20대 대학생 2명을 채용했습니다. 한 명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다른 한 명은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시급은 1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2명 합쳐서 하루 10시간, 한 달이면 300시간입니다. 월 인건비가 300만 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제 시간에 출근하지 않거나 일을 대충 하거나 손님 응대가 불친절하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일이 잦았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손님이 없을 때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주의를 주면 며칠은 괜찮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한 명이 갑자기 그만두면 다시 구인 공고를 내야 했고, 새 사람이 올 때까지는 제가 직접 그 시간을 메워야 했습니다. 첫 달 결산을 해봤습니다. 총 매출이 3,800만 원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본사에서 말했던 일 평균 120만 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재료비가 1,400만 원 나갔습니다. 원가율이 36.8%였습니다. 본사에서 말한 35%보다 높았습니다. 배달 수수료와 플랫폼 수수료가 250만 원,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300만 원, 임대료가 280만 원, 본사 로열티가 76만 원, 전기세와 가스비가 120만 원, 수도세와 관리비가 40만 원, 기타 소모품비가 30만 원 나갔습니다. 다 빼고 나니 순수익이 1,304만 원이었습니다. 본사에서 말했던 1,070만 원보다는 많았지만 실제로 제 몸값을 생각하면 별로 남는 게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매장에 있었습니다. 하루 15시간입니다. 쉬는 날도 거의 없었습니다. 월요일에 쉬기로 했지만 청소하고 정리하고 재고 확인하고 하다 보면 결국 매장에 나갔습니다. 한 달 동안 쉰 날이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하루 15시간, 한 달에 29일 일했으니 총 435시간입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3만 원입니다. 최저임금보다 3배 정도 많지만 제 나이와 경력을 생각하면 초라한 금액이었습니다. 둘째 달부터 문제가 하나씩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주방기기 고장이 났습니다. 튀김기 하나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수리기사를 불렀더니 모터를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리비가 180만 원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었습니다. 냉동고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온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서 냉동닭이 일부 녹았습니다. 50만 원어치 재료를 버려야 했습니다. 냉동고를 새로 사야 했는데 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배달 수수료도 올랐습니다. 배달앱에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배달앱을 안 쓰면 주문이 거의 없으니까요.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30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치킨집이 오픈했습니다. 신생 브랜드였는데 오픈 프로모션으로 파격적인 할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일 평균 10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2,55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첫 달보다 1,250만 원이나 감소한 것입니다.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출이 기준에 못 미치니 프로모션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1 행사를 하거나 할인 쿠폰을 발행하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1+1 행사를 하면 재료비는 2배가 드는데 매출은 한 건만 잡히니 실제로는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본사에서 계약 위반이라며 압박했습니다. 할 수 없이 프로모션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1+1 행사를 했더니 주문은 늘었지만 수익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매출은 3,200만 원으로 회복됐지만 재료비가 1,4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프로모션 비용으로 500만 원이 추가로 나간 셈입니다. 그달 순수익을 계산해 보니 55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기 수리비와 냉동고 구입비까지 합치면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체력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매일 15시간씩 서서 일하니 허리와 무릎이 망가졌습니다. 병원에 가니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릎에도 염증이 생겼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했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지쳐갔습니다. 매일 매장에 나와서 일을 도왔는데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둘 다 60대인데 20대 젊은이들도 힘들어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딸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것입니다. 매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하며 주저앉았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데려갔더니 과로로 인한 탈진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혈압도 높아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소 한 달은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 없이 저 혼자 매장을 운영해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더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가 또 올라갔습니다. 3명의 인건비가 월 450만 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제가 직접 일하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밤 12시까지 매장을 운영하고 정리하고 다음날 준비하고 집에 들어가면 새벽 2시였습니다. 아침 9시에 다시 매장으로 가야 했으니 하루에 5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디스크가 심해져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권했지만 매장을 비울 수 없어서 진통제만 처방받고 나왔습니다. 넷째 딸 매출은 더 떨어졌습니다. 2,3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경쟁 업체가 계속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고 손님들이 이탈했습니다. 배달 리뷰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이 늦다, 치킨이 눅눅하다, 불친절하다는 리뷰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달은 완전히 적자였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로열티, 공과금을 다 빼고 나니 200만 원 적자였습니다. 예금을 깨서 메웠습니다. 5개월째 되던 날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건강도 잃고 돈도 다 잃을 것 같았습니다. 매장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권리금이었습니다. 부동산에 권리금 6천만 원을 받고 매물을 내놓았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치킨집 시장이 포화 상태였고 특히 제 매장은 매출이 낮다는 소문이 나서 더욱 팔리지 않았습니다. 권리금을 5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안 팔렸습니다. 본사와 계약 해지 협의를 했습니다. 본사는 가맹기간이 5년인데 1년도 안 돼서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정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위약금이 가맹비의 50%인 1,500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남은 가맹기간에 대한 로열티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며 추가로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총 2,500만 원의 위약금이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돼 있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제대로 읽지 않은 제 잘못이었습니다. 권리금은 결국 3천만 원에 겨우 넘겼습니다. 1년 전에 6천만 원 주고 산 권리금을 절반에 판 것입니다. 3천만 원의 손해였습니다. 매장 기기와 시설을 정리했습니다. 튀김기, 냉장고, 냉동고 등을 중고로 팔았습니다. 총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래 4천만 원 들였던 것들이었습니다. 최종 정산을 해봤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 1억 6천만 원, 1년간 운영 적자 및 추가 비용 약 2천만 원, 총 1억 8천만 원을 쓴 것입니다. 권리금 3천만 원과 기기 매각 대금 1,200만 원을 받았으니 실제 손실은 1억 3,8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년 동안 생활비로 쓴 돈이 4,800만 원 있었습니다. 회사 다녔으면 월급으로 충당했을 텐데 치킨집 하느라 수입이 없어서 예금을 깼습니다. 게다가 치킨집 때문에 둘째 아이 학비를 제대로 대지 못해 학자금 대출을 2천만 원 받았습니다. 의료비도 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모든 걸 합치면 실제 손실이 2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3억 2,900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7억 원이었는데 거의 절반이 날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2억이 넘는 돈을 잃었는데 여기서 멈추면 그 돈이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만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치킨집이 안 됐으면 다른 걸 해봐. 카페는 어때? 요즘 카페가 잘 된대. 카페라는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치킨집보다는 힘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기름튀기는 일도 없고 배달도 적고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다시 프랜차이즈 카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여러 브랜드의 설명회에 참석했고 실제 가맹점 주들을 만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 유명 카페 브랜드의 설명회에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본사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보다 훨씬 더 화려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이번에도 역시 중년 남성들이 많았습니다. 설명회에서 제시한 수익 구조는 매력적이었습니다. 일 평균 매출 80만 원 기준으로 월 매출 2,400만 원, 원가율 30%를 적용하면 매출 총이익 1,680만 원, 여기서 인건비 400만 원, 임대료 300만 원, 로열티 50만 원, 공과금 100만 원을 빼면 순수익 83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치킨집보다 수익은 적었지만 훨씬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체력적으로 덜 힘들 것 같았습니다. 개별 상담에서 분당 서현동에 있는 매물을 추천받았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자리였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고 주차도 편하고 주변에 경쟁 카페가 적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총 투자 비용은 2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권리금 8천만 원, 가맹비 3천만 원, 인테리어 비용 8천만 원, 커피 머신 및 기기 2천만 원, 초도 재료비 50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기타 500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돈이 3억 2,900만 원이었으니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내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치킨집으로 이미 큰 손해를 봤는데 또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치킨집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카페는 치킨집보다 훨씬 여유롭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저는 결국 혼자 결정했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제 결정이었으니 만회하는 것도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2억 2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1억 9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카페 오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본사 교육을 받고 매장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일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인테리어에 예상보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본사에서 제시한 인테리어 업체를 써야 했는데 견적이 8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 나왔습니다. 자재비가 올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추가로 2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8,900만 원이 됐습니다. 2달 후 카페가 오픈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오픈 프로모션으로 할인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매출이 100만 원도 넘었습니다. 하지만 프로모션이 끝나자 손님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4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본사에서 말한 80만 원의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주변에 스타벅스, 이디야, 메가커피 등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즐비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없었고 브랜드 인지도도 낮았습니다. 손님들은 익숙한 브랜드를 선호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2명 고용했습니다. 시급 1만 원에 하루 10시간,
월 인건비가 300만 원 나갔습니다. 임대료 300만 원, 본사 로열티 50만 원, 전기세 및 관리비 80만 원, 재료비 450만 원을 빼니 한 달에 300만 원 적자였습니다. 3개월 동안 계속 적자였습니다. 9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프로모션을 해도 손님이 늘지 않았습니다. 위치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아파트 상가 1층이라 유동 인구는 많았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치킨집 때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매출은 오르지 않고 비용은 계속 나가고 몸은 지쳐가고 희망은 사라져 갔습니다. 6개월째 되던 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7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적자가 나니 1년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카페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권리금을 받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누가 봐도 장사가 안 되는 매장이었으니까요. 권리금 8천만 원을 받고 샀는데 2천만 원에도 안 팔렸습니다. 결국 1,500만 원의 권리금을 넘겼습니다. 6,500만 원의 손해였습니다. 본사 위약금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2천만 원이었습니다. 카페 기기들을 팔았습니다. 커피 머신, 냉장고, 테이블, 의자 등을 중고로 팔아서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래 3천만 원 들인 것들이었습니다. 카페로 인한 총 손실을 계산해 보니 1억 7,700만 원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생활비로 쓴 2,400만 원까지 합치면 2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에는 4,9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사업은 할 수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치킨집과 카페로 4억 1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생활비가 계속 나가니 이대로는 1년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결국 분당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시세가 9억 5천만 원이었는데 급매로 내놓으니 9억 원에 팔렸습니다. 대출금 2억 원을 갚고 나니 7억 원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남은 현금 4,900만 원과 합치면 7억 4,9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큰 손실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아파트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2년 동안 집값이 1억 원 정도 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계속 다녔다면 2년간 약 1억 6천만 원의 급여를 받았을 것입니다.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실제 손실은 5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셈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4억 원에 샀습니다. 남은 돈 3억 4,900만 원은 은행에 정기예금했습니다. 연 이자율 3.5%로 계산하면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1년 후부터 받을 수 있었고 월 23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자 수입과 합치면 월 330만 원입니다. 생활하기에 빠듯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망가졌습니다. 2년 동안 무리하게 일한 결과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고혈압,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비가 매달 50만 원씩 나갔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악화됐습니다. 아내는 제 고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고 혼자 결정해서 카페까지 시작한 것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친정에 가서 머물기도 했습니다. 저는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후회와 자책 속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정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첫째, 충분한 조사 없이 결정했습니다. 치킨집을 시작할 때 본사 설명회와 인터넷 후기만 보고 결정했습니다. 실제 가맹점주들을 많이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당연히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성공 사례만 보여주고 어려운 점은 숨깁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어야 했습니다. 둘째,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위약금 조항, 로열티 구조, 재료 공급 의무,
프로모션 비용 부담 등 불리한 조항들이 많았는데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나 전문가와 함께 검토했어야 했습니다. 셋째, 나이와 체력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62살에 하루 15시간씩 서서 일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내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했어야 했습니다. 넷째, 초기 자본의 절반 이상을 한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은 분산입니다. 하지만 저는 7억 원 중에서 2억 원 가까이를 치킨집에 쏟아부었습니다. 만약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투자 금액을 제한했어야 했습니다. 다섯째, 손실을 만회하려고 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치킨집으로 2억 원을 잃었을 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만회하려는 조급한 마음에 카페를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손실이 2배가 됐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심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섯째, 가족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특히 카페를 시작할 때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합의를 거쳐 결정했어야 했습니다. 일곱째, 프랜차이즈 구조의 문제를 몰랐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본사는 가맹비, 로열티, 재료 공급 마진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주는 모든 리스크를 떠안습니다. 매출이 나빠도 로열티는 내야 하고 프로모션 비용도 부담해야 하고 재료는 비싸게 사야 합니다. 여덟째, 시장 포화 상태를 간과했습니다. 치킨집과 카페는 이미 과포화 시장입니다. 전국에 치킨집이 4만 개, 카페가 10만 개가 넘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새로 진입해서 성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시장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어야 했습니다. 아홉째, 고정비 부담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로열티, 공과금 등 고정비가 매달 나갑니다. 매출이 떨어져도 이 비용은 줄일 수 없습니다.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전마진을 충분히 확보했어야 했습니다. 열째,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를 간과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가 10%에 가깝습니다. 매출의 10%를 플랫폼에 빼앗기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수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68살입니다. 치킨집과 카페를 정리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230만 원과 예금 이자 100만 원을 합쳐 월 330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검소하게 살면 괜찮습니다. 외식은 거의 하지 않고 옷도 안 사고 취미 생활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건강은 많이 나빠졌습니다. 허리는 자주 아프고 무릎도 좋지 않습니다. 약을 먹으며 관리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활동적이지는 못합니다. 병원비가 매달 50만 원씩 나가는 것이 부담입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대화도 거의 없었고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과했고 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아내도 이제는 과거를 덜 이야기합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가끔 근처 공원에도 갑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정말 미안합니다. 둘째 아이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교를 다녔고 졸업 후 직장을 다니면서 스스로 갚고 있습니다. 결혼 자금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부모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창피해서 숨기려고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교훈으로 나눕니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 경험을 들려주고 조언합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가끔 악몽을 꿉니다. 치킨집 주방에서 주문이 밀려 있는데 치킨이 계속 타는 꿈, 카페에 손님이 아무도 없는 꿈,
통장 잔고가 영원이 되는 꿈을 꿉니다. 그럴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깹니다. 후회가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만약 그때 회사에 남아 있었다면, 만약 퇴직금을 그냥 은행에 넣어 두었다면, 만약 아내 말을 들었다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은퇴 후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프랜차이즈 본사의 말만 듣지 마십시오. 실제 가맹점주들을 최소 10명 이상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십시오. 계약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십시오. 변호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특히 위약금, 로열티, 재료 공급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창업 비용의 2배는 준비하십시오. 예상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리고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는 별도로 확보해 두십시오. 사업 초기에는 수익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체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십시오. 60대에 하루 15시간씩 일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몸이 망가지면 돈으로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십시오.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의 반대가 있다면 그 이유를 진지하게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의 직관이 맞습니다. 자산의 절반 이상을 한 사업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투자는 반드시 분산하십시오.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안전자산을 충분히 남겨 두십시오. 손실을 만회하려고 더 큰 모험을 하지 마십시오. 한번 실패했으면 멈추고 원인을 분석하십시오. 조급한 마음에 더 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정말 창업을 하고 싶다면 작게 시작하십시오. 큰 투자가 필요한 프랜차이즈보다는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십시오. 실패해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후에 꼭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안전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거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며 여유롭게 사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의 절반 가까이를 2년 만에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고 가족과의 관계도 상처를 입었고 자존심도 많이 상했습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분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부디 신중하고 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